강좌에 대해서 반응이 꽤 뜨거웠거든요. 그 뜨거운 반응에 비해서 좀 참가는 좀 저조한데 생각보다 일들이 많나? 거리를 헤매고 있나? 돌아다니기 좋다고? 어쨌든 강의는 시작을 해야 되겠지요, 사업본부장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나라풍물꽃 교육사업으로 준비한 첫 대중 강좌, 첫 강의 사회자 하애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강의라서 그 나라풍물꽃 교육사업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라풍물꽃 교육사업은 나라풍물꽃과 풍물꽃 활동의 좌양분이 될 수 있는 교육사업을 크게 좀 세 가지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첫째가 풍물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풍물꽃 이론 강좌를 마련하고, 둘째는 시기별로 풍물 활동에 필요한 내용들, 다양한 내용들을 토론이나 강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좀 마련해보자. 그리고 세 번째는 풍물판에 기획자나 연출가 역량이 필요한데 이게 참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기획 연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준비한 기후위기와 예술, 그 의미와 사례들이라는 거는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시기에 풍물꽃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비대면이라도 좀 할 수 있는 거, 뭐라도 좀 찾아서 해보자.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코로나 끝이 날 텐데 이후에 풍물꽃은 어떤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 그 대비책을 세울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좀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가 기후위기와 관련이 깊다는 것은 좀 설득력 있는 진단인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실제로 기후위기가 뭔가, 기후위기가 뭔가에 대한 이야기와 그럼 예술은 그 기후위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의미와 예술의 활동 가능성을 좀 알아보는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강좌를 진행해 줄 이원재 선생님은 웹자부에 보면 자세한 이력이 있지만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가 그 탄핵광장, 박근혜 탄핵광장에서 가치 문화로 싸움을 하면서 풍물피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해준 동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기후위기와 예술 관련해서 활발한 강의 활동을 하고 계셔서 강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오늘 강의를 하실 이원재 선생님을 뜨겁고 시끄러운 환성과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재 선생님 나와주세요. 예, 제가 이거 화면 공유하면 되죠? 네네. 네. 공동 호스트 해놨어요. 예, 그 보이시나요? 네. 네, 예, 보입니다. 예, 예, 저 소개 감사드리고요. 저는 소개해주신 이원재고 저 풍물 선생님들한테는 늘 감사한 마음을 제가 같이 했던 온갖 집회와 예술행동에서 늘 저희 저 하이전 선생님, 박지현 선생님이나 김용문 선생님이나 또 여기 계신 다른 선생님들도 홍성민 선생님도 들어오신 것 같네요.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전문가는 아니고요. 저도 이제 고민이 많이 있어서 사실 문화연대에서 활동하면서 문화연대가 생태 환경 관련된 활동은 꾸준히 처음부터 해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마 또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이 하셨겠지만 저희 새만금도 그렇고 많이 있었죠. 이 환경 문제 관련된 이슈들이 강정도 대표적일 거고 이런 생태 환경 관련된 활동 계속 해왔는데 이제 최근에 기후위기 관련된 게 어디나 다 이슈인 상태이고 또 그래서 같이 이런 기후위기와 문화예술과 관련된 또 한편으로는 문화예술 쪽에서는 기후위기 관련된 게 아직 여전히 이제 사회적 관심에 비해서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따 말씀드릴 텐데 문화연대에서도 이제 스틸 얼라이브라고 그 기후위기 관련된 활동 모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꽤 공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어요. 여러 활동가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고 기후기 비상행동이라는 또 연대체에서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얘기해 주신 게 기후위기와 예술에 대해서 좀 사례를 덧붙여서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제가 40분 정도 강의를 하고 20분 같이 이야기 이렇게 해서 1시간을 하기로 했는데 40분 중에 반 정도는 기후위기에 대한 맥락이나 이런 걸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이제 사례를 같이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뭐 다들 교육에 관심이 많으셔서 아실 텐데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늘 이야기하는 게 이 처음 만나는 세상이에요. 누구나 매일매일이 우리가 새로 처음 만나지만 사실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이제 행성적 위기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지구적 위기, 행성적 위기라는 얘기를 쓰는데 그게 뭐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진 보이시나요?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사진이 안 보여요. 나만 안 보이나? 사진 안 보이는데요? 보여요? 아, 보입니다. 사진이에요. 보여요. 사진이에요.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디? 아니 이게 사진이에요. 요게 사진이에요, 요게 사진. 네, 이게 아, 제가 직접 찍은 이게 사진. 회색이? 네, 예. 이게 사진이에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은 제가 창문 찍은 거예요. 3주 전에 안개가 엄청 낀 날이 있었어요. 아. 한국에. 제가 이거 서울도 아니고 나주에서, 아니 나주가 아니라 고창에서 예,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날도 기후위기 칼럼을 하나 보내줘야 돼서 새벽에 일어났는데 이날 점심 한 2시까지도 안개가 엄청 꼈던 뭐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치 앞을 못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 사진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사진은 그리스가 엄청 불 탔었잖아요. 기억하시고 이 불을 가지고 사실은 이날 뭐 CNN이나 뭐 뉴욕타임즈나 많은 세계적인 저널들이 지구 멸망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거 뭐 다 기후위기랑 관련된 부재해죠. 뭐 한국도 지금 산불 많이 나고 있고요. 뭐 그 샌프란시스코 뭐 이거 못지않게 유명한 샌프란시스코가 작년에 불이 엄청 났는데 대낮에 이렇게 뻘겋게 지금 이 사진처럼 그 금문교라고 유명한 샌프란시스코에 다리가 있잖아요. 골든 스테이트라고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그 골든 스테이트가 그 빨갛게 되는 그런 사진도 있었고 지금 뭐 시베리아 뭐 너무 많은 재난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쓰레기? 바다 예. 쓰레기. 이 사진은 쓰레기 섬이라고 이제 공식 이름이 쓰레기 섬입니다. 있고 이 쓰레기 섬은 굉장히 많고요. 지금 공해상에.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가장 큰 거는 한 남한의 16배 되는 쓰레기 섬도 있습니다. 다 버린 거죠. 인간이 만든 쓰레기 아닙니다. 이 어마어마. 이게 다 처음 만나는 너무나 당혹스러운 모습들이고 이 모든 게 이 그래프와 관련돼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뭘까요? 인구입니다. 인구. 지구의 만년 전, 기원 만년 전부터 지금까지인데요. 오른쪽이 비약적으로 이걸 이제 전문가들은 가속기라고 말하죠. 가속기. 최근에 인류세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류세라는 게 이제 우리가 무슨 세 이렇게 지질 구조를 말하는 건데 최근에 인류세는 실제 지질 구조 이름이 아니라 최근에 만든 이름인데 인간의 뭐 플라스틱이나 인간의 자본주의 문명 때문에 인간 문명 때문에 지질 구조가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걸 이제 인류세라고 이야기할 정도인데 이제 이 짧은 비약적 시간 내에 몰라도 다 들어가죠. 인구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는 게 한국 기준으로 해서 인구가 줄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구적으로는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2030년에 100억 명이 될 예정이에요. 100억 명. 예, 2030년에. 자, 인구가 이렇게 늘었잖아요. 여기에 뭐 자동차 수 아니면 뭐 쓰레기 수, 뭘 넣든지 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난 가속기에 대해서 짧게 보는 사람들은 100년, 지난 100년의 인간이 엄청난 그리고 아무리 넓게 봐도 600년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뭐 석유의 시대를 넣어도 되고 이런 가속기인데 자 지구에 수백만 종의 생물이 살죠. 그 인간이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행성에. 근데 단 하나의 종,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배웠냐면 아마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연배가 좀 있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자랑스럽게 배웠잖아요. 너희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우리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야. 그래서 뭐 지구를 지배하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그 인간의 단 하나의 종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고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인간인데 그 인간이 아까
그 비약적 인간 문명의 발달이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걸 가져왔고, 사실은 20만 년 전밖에 지구의 시간으로 치면 정말 털끝만치도 못한 시간인데, 지질학적 척도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1만 년 전에 100만 명밖에 없었어요. 50년 전에도 30억 명 있었습니다. 여기 아마 6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때만 해도 30억, 지금 70억이고요. 2003년에 100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 100억이 된 결과가 어떤 거냐? 저는 이걸 이 재난 사회라고 부르고, 뭐 누군가 폐허 사회, 뭐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뭐 위험 사회, 뭐 많은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이런 얘기를 저나 문화연대는 좀 한지 오래됐습니다. 사실 좀 오래됐는데 잘 안 먹혔어요, 사람들한테. 근데 코로나가 온 다음부터 너무 잘 먹히죠. 왼쪽에 맨 위가 코로나 사진이죠, 마스크. 불과 2년 사이에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살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실 한미 FTA 투쟁도 여기 좀 많이 하셨을 텐데, 제가 한미 FTA 할 때 전국 상황실장이었는데, 한미 FTA 할 때 우리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광우병 아젠다도 처음 가지고 왔었고, 2008년 촛불로 터졌지만 사실은 한미협대 그 돌아가신 박상표 수의사랑 제가 그 광우병 스토리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지금도 활동 많이 하시는 뭐 변혜진 활동가라든지 아니면은 우석균 선생 의사죠. 그런 분들이 슈퍼바이러스 얘기 그때부터 했어요. 슈퍼바이러스 얘기 굉장히 심각하다. 그게 지금 코로나입니다. 예. 인재죠, 인재. 인수공통 감염병. 인간이 계속 팽창하면서 인간이 침범하지 않았던 생태계를 침범하면서 생겨서, 우리가 뭐 박쥐로부터 왔다, 뭐로 뭐 왔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실제 그래서 생긴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코로나가 일상화돼도 또 다른, 우리가 그 전에 메르스라든지 그 전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조류독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장할 겁니다. 왜? 인간이 이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근데 인간이 바꿀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뭐라고 있나요? 우주 개발을 하고 있죠. 우주 개발. 사실은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성장주의자, 팽창주의자. 우리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그걸 비판하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삶의 방식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지금 초국적 자본들은 뭐래요? 우주 개발하는 겁니다. 우주 개발. 똑같이 더 확장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거 사라지지 않죠. 오른쪽에 상단에 있는 거는 뭐 너무나 제 WWF라는 되게 유명한 야생동물 세계 기구의 캠페인 영상인데, 뭐 낯설지 않잖아요. 이제 저 마스크 쓰고 있는 모습이. 예.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뭐 기후위기. 그다음 그 왼쪽 하단에 있는 거는 기술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 로봇계예요. 로봇계. 미군이 작년에 실전과 다름없는 훈련에 실제 투입한, 실제 전쟁은 아니지만 훈련에 투입한 로봇계. 기술이 발전하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지금 실험 문제부터 시작해서 인공지능, 더 나가면 이제 인공지능이 그냥 로봇만 있는 게 아니라 유전자 조작 기술, 그 다음에 나노 기술 이렇게 되면은, 우리 요즘에 한국 영화 보면은 대부분의 범죄가 인신매매, 뭐 장기매매 이런 게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유가 있는 거. 장기매매가 기술이 발달하면, 자본주의가 우리가 경험해 왔잖아요. 기술이 발달하면 편해지는 것만큼 불평등도 심해지잖아요. 결국은 우리 신체 자체가, 예전엔 기술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했지만 신체 자체가 완전히 상품화될 겁니다. 장기 자체가. 지금도 이미 그 간이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장기 매매를 하잖아요. 그런 이제 나노 기술, 유전자 조작 기술, 그 로봇 기술,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사회적 통제가 안 돼요. 그 군사 기술이거나 초국적 자본의 기술이거나 국가가 경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스텔스 기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텔스 기업이 이제 기술을 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인데, 스텔스 기업은 뭐냐? 스텔스 전투기 아실 거예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는 이제 그 전투기가 스텔스 전투기인데, 미군이 갖고 있는 스텔스 기업은 아무런 기업입니다. 네. 아무런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이 뭐 공개하지도 않아요. 그런 스텔스 기업들이 미국 국방부라든지 한국도 많이 투자를 하고, 중국 이런 국가별로 기술 경쟁을 하면서 군사 기술이라든지 이런 유전자 조작 기술 개발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근데 환경 문제는 오히려 좀 눈에라도 좀 보이기도 하는데 전혀. 그리고 환경 문제는 뭐 파리 기후 협약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기술은 더 통제 안 되죠. 다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다음에 고령화 문제도 노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생애 주기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여기에 계신 분이 대부분 아마 태어나셨을 때 잘하시면서 한 20대까지 공부하고, 그렇죠?
예, 직장 뭐 어떻게 하든 생활을 하다가 60대면 은퇴하고 이런 생각인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60이 넘으면 이제 재취업을 해야 돼요. 예,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 지금 요즘에 뭐 그 백신이나 이런 것도 파이자나 그 초국적 자본, 의료 자본들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무병 장수가 아니잖아요. 유병 장수하는 거고 그 유병 장수는 철저하게 의료 자본하고 관련돼 있죠. 병원이랑 최근에. 그런 것들이 이제 도시구조도 완전히 바뀝니다. 고령화되면서 도시구조의 뭐 이동 방식이라든지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이 고령화가 전 세계적으로 어, 일본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는 100년 정도 걸려서 온 거예요. 한국이 우리 뭐든지 빨리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가고 있고 20년 만에 했습니다. 20년 만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유럽이 독일이나 일본이 뭐 120년, 130년 걸린 거를 20년 만에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맨날 세대 간 전쟁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이나 어, 장년층은 맨날 뭐 청년만 챙기냐, 뭐 젊은 애들만 챙기냐 이런 얘기하고 청년들은 노인 세대 공격하고. 이게 사실은 지배 권력이 만든 세대 갈등이죠. 네, 실제 본질이 아니라. 그래서 본질은 어쨌든 기술이 발달하고 우리가 인간이 어, 생애 주기가 엄청 길어졌다는 거고 거기에 맞는 돌봄이라든지 의료 서비스라든지 복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구조들은 자원을 사용하는 방법을 다르게 만드는 거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늘 요즘에 TV를 보고 이러면서 늘 접하는 그런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다 그런 재원 사용 방법을 바꾼 그런 정책들이 거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예술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예술 정책 되게 전통적으로 생각하지만 되게 많이 바뀐 거예요. 사실 2000년 전까지 한국 예술 정책이 그 적지만 사실 되게 단순한 그냥 창작자 지원하는 거였다면 사실은 이런 사회변동 속에서 2000년 이후에 로또 기금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사실은 그런 사회적 정책들을 많이 쓰게 됐잖아요. 솔루션 정책, 사회 문제 해결하는데 예술가 나쁘게 말하면 동원하는 거고 도구하는 거고 좋게 말하면 이제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그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들 많이 생겼잖아요. 그걸 뭐 비판하는 경우도 있고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처럼 이제 비약적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 사회가 다 연결돼 있다. 근데 이 뇌에 이런 것들이 뭐 여기에 불평등 문제를 넣는다거나 다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기후 위기도 그 기후 위기가 불과 우리가 얼마 전까지 우리가 기후 그러면 날씨 같은 정도였죠. 뭐 날씨.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체제와 그 다음에 더 나가면 이거는 정치나 이런 걸 뛰어넘는 종소멸의 문제와도 관련돼 있습니다. 인간종에 대한 문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도넛 경제학 한참 유행했었는데 번역도 돼 있고 이 얘기가 그 얘기죠. 급변하는 이제 그 이게 이중위기라고 말하는 건데 내부적인 사회라고 말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문제가 인간 중심주의,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철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인간 외의 주체들에 대한 얘기, 뭐 객체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얘기하면서 인간 외에 뭐 넌 휴먼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비인간이라고 말하는 기계나 그런 영역도 있고 그다음에 자연 영역도 있죠. 뭐 동물이나 그러니까 동물권 그런 게 등장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라 동물권이 등장하는 이유가 이런 인간 패러다임에 대한 문제와 관련돼 있어서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전환해야 된다. 그러면서 내적으로는 그런 사회적 기초가 붕괴되고 있는 거에 대한 대안 그리고 외적으로는 저런 자연 생태계 지구적 위기에 대한 거. 그래서 기후위기라는 게 다 연결돼 있죠. 대기오염, 뭐 오존층 파괴, 뭐 탄소 배출, 해양 산성화, 화학적 오염, 뭐 담수 고갈, 물 부족, 생물 다양성 손실. 생물 다양성 문제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생물 다양성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이런 근데 그게 그 종만 소멸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닌 거고 심지어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는 체감 못하지. 우리도 사실 최근에 이게 되게 큰 이슈가 된 게 이미 80년, 70년부터 경고를 해왔지만 사실 무시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슈가 된 게 이 재난의 대상을 가리지 않게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북반구 국가라고 말하는 유럽도 지금 계속 가뭄에 뭐 온난화에 뭐 그다음 추위에 막 이런 기상 재난 수준이 돼서 이제 지구적 관심을 더 갖게 된 건데 사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1.5도. 딱 이제 1.5도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뉴스에 나오는 파리 기후협약이라든지 뭐 이 기후위기 얘기가 1.5도의 얘기인데 이 얘기가 뭐냐. 1.5도 온난화인데 그냥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탄소 배출과 관련돼 있고
그게 좀 온난화와 연결돼 있고 그래서 이게 중앙일보 그러니까 사실은 뭐 굉장히 진보적인 언론도 아니고 굉장히 보수적인 중앙일보도 이제 이런 특집을 해요. 유튜브에 보실 수 있거든요. 제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시베리아 그다음에 그린랜드 이런 뭐 빙하가 녹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미 잠기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섬 나라 중에서 이미 이제 유엔에 와가지고 나라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그 나라들은 이렇게 뭐 엄청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가 아니어서 에너지를 많이 써보지도 못했죠. 사실 그 사람들은 정말 되게 자연 생태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제 뭐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 표가 되게 유명한 표입니다. IPCC라고 IPCC가 이제 유엔의 정부 간 패널, 그러니까 기후 위기와 관련된 정부 간 패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주 쉽게 말하면 유엔이 약 3천 명 정도의 전문가 패널이라는 게 전문가 그룹을 운영한 거고 그 전문가들은 환경 전문가, 뭐 기후 전문가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과학자들 그리고 문화 전문가, 뭐 경제 전문가 이런 3천 명의 전문가들을 몇 년 동안 수년간 기후 위기를 조사한 거예요,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내놨는데 이 그림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큰 이슈가 된 거고 이 그림은 쉽게 설명하면 지금 이 선이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온도가. 그래서 사실은 지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속기. 수만 년 동안 온도 변화가 그 인간이 산 다음에 크지 않았었는데 뭐 중간중간 빙하기니 뭐 이런 거 말고는 사실 60년대 이후부터 이게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과 50년 만에 1도가 올라간 거예요. 이 추세로 치면 2040년이 되면 1.5도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1.5도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몸도 그렇지만 1.5도가 넘어가면 회복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몸도 어느 정도 다치면 다시 원래로 돌아오지만 많이 다치면 상처와 후유증이 남잖아요. 그래서 지구도 1.5도가 넘어가면 그때 돼서 이걸 다시 돌리려고 하면 설사 돌린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야기될 거다. 그리고 그 징후들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몇 년도 되면은 저 남한에서 사과 못 키운다 뭐 이런 거. 지금 농부들은 그걸 매일매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작물 곡선이 올라가고 있고 저 어제도 제가 고창에서 바나나 농사 짓는 분이 이제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거죠. 이제 제주도에서도 바나나가 될까 말까 했었는데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2040년이 되기 전에 파리 기후 협약에 그런데 이걸 다운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곡선을 다운시켜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쉬워 보이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 그림이 뭐냐? 탄소 중립이 되려면 쉽게 말해서 배출량이 0이 되려면 이렇게 떨어뜨려야 돼요. 배출량을. 예. 절벽이죠, 거의. 우린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최근에 이 곡선이 줄어든 경우가 감소된 게 작년입니다. 코로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거의 모든 게 스톱 됐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뭐 공기가 맑아졌다고 말할 정도로. 근데도 이런 곡선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수치를 줄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삶의 방식들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 악당 국가라고 많이 불려요. 그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닐 텐데 왜냐하면은 한국이 에너지를 엄청나게 쓰는 그러니까 사실 한국이 모든 지표에서 세계 10위권 국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엄청나게 에너지 쓰는데 다른 나라들 그 정도 되는 나라들이 대체 에너지라든지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감소 계획들이 있는 반면에 한국은 지금 거의 계획이 없어요. 그 문재인 정부가 지금 몇 년째 똑같은 플랜을 내놓고 있고 지금 탄소중립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내놓은 계획도 좀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러니까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이거를 생존을 위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한겨레를 보니까 그 제인 구달이라는 아시겠지만 그 유명한 그 침팬치 원숭이랑 이렇게 연구한 그런 세계적인 학자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가짐. 전 되게 와닿았습니다. 그냥 뭐 기술적으로 보완하거나 좀 고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그 새로운 마음가짐 뭐냐? 기후변화, 팬데믹을 넘어서 기후변화와 자연상실이라는 이중위기에 우리가 맞서려면 정말 인간이 생존을 위한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중의 위기 수준이 아니라 여기에 뭐 기술의 문제라든지 불평등의 문제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은 사실은 삼중의 위기, 사중의 위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대부분의 진보 진영의 학자들이나 활동가들이 정의로운 전환 얘기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기후 위기의 문제가 아니고 정의로운 전환. 저는 그걸 삼체제 전환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 전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를 전환시키지 않으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건 그래서 어떤 기술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만이 아니고 상상력의 문화의 위기고 상상력의 위기라고 봅니다. 우리가 문화예술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아미타부 고시라는 이제 인도의 인도계고 영국, 유럽에서 되게 유명한 세계적인 문학 대가입니다. 이제 소설가인데 이분이 이제 대혼란의 시대라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책의 부제가 이 기후위기는 문화의 위기자 상상력의 위기인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위기라는 걸 그냥 환경 문제, 날씨 문제로만 볼 게 아니고 진짜 우리 삶과 문명을 둘러싼 위기인 거고 그 문화의 위기인 거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상상하고 의미할 거냐 이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몇몇 환경 전문가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착각이 탄소 중립이 그냥 이제 이게 기업들 제가 지금 가져온 이미지들이 다 한국은행 뭐 LG 이렇게 초국적 자본들이나 기업들인데 이런 광고를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해요. 뭐 탄소 내는 만큼 나무 심어서 감축시키겠다. 이게 거짓말이고 환상인 거예요. 중요한 건 그냥 0을 만드는 게 이거 숫자에 신한 거죠. 숫자. 0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기후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감각할 거냐, 어떻게 인지할 거냐, 어떻게 성찰할 거냐, 우리가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요새 뭐 텀블러 갖고 다니고 뭐 일회용품 안 쓰고 뭐 플라스틱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왜 이게 상상력이 플라스틱은 화학공과나 화학 플라스틱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인간이 발명한 최고의 물건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플라스틱 전으로 생각하면 모든 물건이 나무나 쇠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우유 우리 병에다 먹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우유를 원래 병에 담아서 먹었었는데 얼마나 많은 물기가 들었겠습니까? 그 무게와 그 플라스틱은 처음에 신이 내려준 축복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쓸 수 있게 됐다고. 근데 지금 플라스틱 역습이죠. 플라스틱이 우리가 뭐 카드 한 장을 한 달에 신용카드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먹는다 뭐 이럴 정도로 미세 플라스틱 얘기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거는 어떻게 보느냐 눈에 보이는 그냥 숫자로 탄소 중립은 그냥 0을 만드는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후위기는 문화로 보면 여러 층위들이 있습니다. 여러 층위들이. 하나는 가장 본질적이고 추상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위기 시대를 어떻게 의미할 거냐,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감각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 역할이죠. 예술가들의 이게 중요한 역할 아닙니까? 이걸 어떤 과학자들처럼 과학적 분석도 필요하지만 그거를 우리의 삶의 문제나 이렇게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삶의 모습 완전히 바꿔야 되는 삶의 양식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뭐 이렇게 과다소 자본주의 특징이 그거잖아. 과다 공급하는 거죠. 우리가 원치 않아도 식당 가면 원치 않아도 뭐 음식 쓰레기 버려야 되는 것처럼 이 삶의 방식이 편리하고 좋았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부모 세대들 그리고 지금도 이제 뭐 많은 뭐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선배님들은 우리가 되게 가난했고 못 먹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풍요로운 걸 선한 걸로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그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은 성장주의입니다. 생산력주의, 성장주의고 그 인간의 성장주의가 지금 이 위기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성장주의, 뭐 확장하는 거, 뭐 세계적인 게 좋은 거고 지금 한국 지금 여전히 그렇잖아요. 뭐 BTS 지금도 보면 그 문화를 우리가 질감을 느낀다기보다는 막 야 세계적으로 수출돼 여전히 그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화 콘텐츠로 바뀌었을 뿐인 거지. 그런 이제 삶의 양식이 바뀌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실제로 이제 문화 분야에서도 탄소 중립이나 지속 가능성 확보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축제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쓰레기, 얼마나 많은 일회용품과 그런 걸 씁니까? 그다음 뭐 예를 들면 뭐 논쟁적일 수 있습니다만 산천어 축제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이제 막 수십만 명이 막 가가지고 거기 물고기를 막 가서 잡고 이러는 축제잖아요. 물고기란 말도 요새 이제 환경 운동하고 이런 분들 물살이라고 부르거든요.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거죠. 물고기. 걔네도 이제 그냥 먹을 대상인 거예요. 물고기. 생명종인데 걔네도. 이름이 물고기. 그래서 이제 이런 것처럼
문화예술 안에서도 뭐 그리고 관광, 문화산업 이런 데까지. 그리고 최근에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 되게 세계적인 락 밴드 이런 팀들이 이제 세계 투어 안 하겠다. 이제 그 이런 탄소 줄이려고 이런 운동들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영화 산업, 문화 산업도 엄청나게 이런 환경 파괴를 하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창작에 있어서도 그럼 이런 생태적인 거, 그 물질성도 있을 거고, 뭐 그림을 시각예술이든 뭐 어떤 형태든 음악이든 그 물질성도 있을 거고, 그런 감각도 있겠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고창에서 그런 생태 미술 하시는 분들하고 토론하다 왔는데, 이제 그런 식물이라든지 이런 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 뭐 여기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이 저보다는 훨씬 그런 부분에서 고민도 감각도 뛰어나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풍물이나 뭐 이런 음악이라든지 이런 문화라는 그런 창작 과정들에서 이런 그런 미학이겠죠, 일종의 그런 것들. 사실은 뭐 음악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성장주의라는 게 그런 거잖아. 큰 음향. 뭐 우리 광장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비판했었잖아요. 지난 광장에서 막 저희 그 블랙 텐트 치고 이랬을 때 전체 집회할 때 막 음향 크게 틀고 막 빵빵하게 틀고 막 이런 거 언제까지 저런 고출력 집회를 그게 사실 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자분자분 우리도 얘기도 하고 함께 온 사람들이 토론도 하고 같이 풍물도 치고 같이 직접 참여하고 이런 집회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거랑 일방적으로 소리를 계속 공급하면서 큰 사운드에 많은 전력을 쓰고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단순히 전력을 많이 쓴다 이것만이 아니라 이런 미학 이런 삶의 태도들에 대한 방향성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도.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부터 뭐 국가주의적으로 큰 대규모 행사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좋아하지 않잖아요, 사람들. 물론 그런 거 환호하고 좋아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찰적이고 뭐 그런 이제 고민이 많은 시민들일수록 이제 그런 마을이라든지 또 뭐 이렇게 커뮤니티라든지 그리고 그런 걸로 다시 이렇게 회복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관련돼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 그리고 최근에 뭐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뭐 귀촌, 귀여, 뭐 귀농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런 이제 로컬의 중요성, 로컬리티, 뭐 그런 삶의 방식들 이런 걸 이제 바꿔가는 거고 마지막으로 영역의 탄소 중립에 대한 활동들, 감시와 이런 것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요거는 뭐 나중에 자료를 보고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문제를 만든 이거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인데 문제를 만든 방법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방법과 접근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탈성장, 성장주의만은 안 된다. 저거 자본주의, 아까 말씀드린 지금 자본주의의 출구는 우주개발입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라 실제 지금 하는 거예요. 뭐 뉴스 맨날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우주개발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SF 영화에도 나오지만 꼭 SF적인 상상력만이 아니라 어, 철저히 성장주의적인 방법이죠. 행성 뭐 버리면 되지 뭐 지구 버리면 되고 새로운 행성을 개발하자 철저한 개발주의고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 행성 개발이라는 게 뭐 철저히 가진 자들의 그런 그 하이 테크놀로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의로운 전환 같은 게 필요한 상황이죠. 정의로운 전환이 나온 이기는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만약에 환경 산업 전환 이런 게 하면 거기 노동 문제 같은 게 생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화력 발전소 같은 거 없애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거기는 노동자들 문제라든지 그래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고 사실 더 가치 있는 일자리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적 일자리 기술 개발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은 기술 속도가 너무 빠르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2만 명 있는 공장이 200명으로 대체되고 여러분들 지금 바로 밖에 나가보세요. 그러면 매장에 다 기계로 바뀌고 있잖아. 키오스크라고 말하는 다 단말기 눌러가지고 주문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공장은 최근에 뭐 그런 현대자동차나 자동차 공장 가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 그 자동차 공장 아니에요. 거의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엄청난 속도로 바뀌고 있고 그래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한 거고 더 돌봄이라든지 여기서 문화예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고 인간이 하는 부분이 많은 여전히 가장 많은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뉴딜 우리가 얘기할 때 지금 한국 정부는 한국형 뉴딜은 문화예술에 대한 안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술가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예술가들이 더 지역에서부터 뭐 국가 단위까지 더 삶을 같이 그런 게 이제 문화예술 쪽이라든지 돌봄 최근에 아까 막 고령화 이런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생산 노동을 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오히려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돌봄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도 대표적이죠. 사실 독일이나 이런 데는 이미
80년대 이럴 때부터 우리는 지금 병역법 운동해가지고 대체 복무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얘기 하냐면은 군대 못 잡게 힘든 거 시켜라 이런 얘기해요. 그래서 뭐 소방관 시켜라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사실은 유럽은 그런 거를 되게 생태 환경 보존 이런 노동을 많이 시켰었어요. 그 같이 있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그 뉴딜도 그런 거고 원래 그런 거고 로컬 지향의 사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화라는 게 결국은 이런 확장주의, 팽창주의, 성장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적인 거, 지구적인 거, 뭐 초국적 자본이 그렇게 등장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보다는 이제 우리가 지역화, 삶의 가치들을 다시 되찾고 지역 안에서 이제 순환적 경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최근에 지역리그를 많이 하는 거고 뭐 정책적으로도 실제 작동이 안 된다 하더라도 문화도시나 뭐 최근에 지속 가능성 이런 정책들이 다 저런 걸 지향하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삶체제가 전환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랬을 때 이제 예술은 우리가 뭐 더 잘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뭐 주술적 예술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종교 예술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귀족을 위한 예술의 시대가 있었고 유럽 중세 그리고 이제 근대 예술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대부분 이제 근대 예술을 일반적 예술로 받아들이고 있죠. 근대 예술을 장르 예술. 원래부터 예술이 이랬던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근대 예술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예술이 기술적 예술의 시대가 오면서 탈근대나 포스트 모던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이 이제 앞으로 어떤 예술이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저는 이런 예술들을 사회적 예술 혹은 사회미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예술은 현대사회 위기에 대응하는 사실 예술이 뭐야 이런 질문을 앞으로 계속 받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회 변동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예술 뭐 예술이든 과학이든 인간이 만들었고 인간이 해왔던 건데 이제 뭐 요즘에 예술 관련해서 뭐 기술 문제도 되게 크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 위기에 대응하는 예술 그리고 예술 자체 우리끼리만 설명할 수 있는 예술이 아니라 관계성을 지향하는 예술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취향 뭐 취미 이런 수준이 아니고 삶의 전환과 그런 예술이 돼야 되고 그다음 미학적 성취만이 아니라 과정이 있는 예술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치 경제 문화가 통합된 예술입니다. 사실은 지금 자본주의가 제일 많이 돈을 버는 영역 중에 하나가 문화잖아요. 그리고 예술의 정체성을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계속 질문해야 되는 그런 예술이고 뭐 원래 이런 게 이제 통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기후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해외 사례 같은 경우도 여러 예술의 역할들이 있는데 하나는 기후 변화를 알리는 거죠. 이 대중들에게 많이 알리는 거. 뭐 보신 적 있어요? 우리 광장에 최병수 선생이 그 계셨었는데 원래 최병수 선생이 광장에서는 다른 작업을 하셨지만 2000년 초반에 그 펭귄 얼음을 조각하는 퍼포먼스로 되게 유명했었어요. 저랑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서도 그 작업도 하고 그러셨는데 뭐 저랑 했다기보다는 그 저기 지속 가능성 리우 플러스 국제회의 가서도 뭐냐면은 이제 얼음을 펭귄을 깎는 거예요. 그게 뭘 이제 온난화를 상징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미 그래서 얼음이 녹죠 펭귄이.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좋아했던 퍼포먼스였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지구 온난화라든지 기후위기를 보여주는 그런 여러 형태의 퍼포먼스 뭐 설치 작업, 음악 작업 이런 대중 참여를 촉구하는 거죠. 문화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힘이고.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소통과 연대를 매개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라든지 아니면 뭐 저런 국제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후위기 대응과 연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사실은 작년에도 한국엔 최대 이슈가 코로나였지만 그 와중에도 유럽은 최대 이슈가 기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거도 지난번 선거도 우리는 트럼프가 최대 이슈였지만 사실 미국에서 지난 선거의 최대 이슈는 기후위기였습니다. 그린 뉴딜. 사실은. 그래서 큰 이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통합적 접근. 그래서 도시 문제라든지 우리도 많이 하는데 커뮤니티 아트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한국의 아르코 예술위원회처럼 미국에도 이제 NEA라고 국립예술기금이 있는데 우리 문희진기금처럼 거기서 이제 지역을 지원하는 근데 그 예술가들 작업이 뭐냐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워타운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쓰레기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거 교육과 기후 문제라든지 뭐 에너지 문제라든지 보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커뮤니티 예술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시재생하면 우리는 뭐 이렇게 지자체가 주도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도시 자체를 예술가, 디자이너,
과학자, 뭐 건축가 이런 사람들이 통합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죠. 도시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생태적으로. 그런 프로젝트들은 뭐 너무 많습니다. 사례가. 그래서 뭐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프로젝트인데 그래서 이런 그 뭐 우리도 예를 들면 뭐 7017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그 녹색 정원으로 이렇게 이제 회복하는 재생 프로젝트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술과 디자인과 과학과 뭐 여러 가지 공공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이런 도시재생 프로젝트들도 기후위기 대응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든지 지속 가능한 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유럽은 EU 차원에서도 그린딜이라고 이제 그린 뉴딜 우리로 치면 뉴딜로 알려져 있는 그린딜을 문화운동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정부 간.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게 하고 사실은 그런 이게 뭐 예술이 현대예술이 그렇잖아요. 현대예술이 보통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과정 뭐 그 토론을 하는 뭐 현대미술 하는 뭐 유명한 작가들 보면 이제 토론 같은 걸 하는 퍼포먼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이제 문화적인 거를 가지고 이런 거버넌스와 민주주의 자체를 형성하는 거. 그래서 그 이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 의미 자체를 바꾸는 거다. 단순히 그냥 탄소를 수적으로 0을 만드는 게 아니다. 그런 작업들을 이제 시민들하고 같이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우하우스라는 게 이제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런 예술 운동으로서 바우하우스라는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뉴 바우하우스 뭐 이런 뉴 새로운 유럽의 바우하우스 운동 이런 것들을 유럽 사람도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탄소 배출을 아까 말씀드렸던 걸 줄이는 그런 걸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뭐 우리가 미술 재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축제라든지 이런 거에서 폐기물을 내는 거. 한국에서도 지금 최근에 뭐 축제 같은 데서 그런 쓰레기 같은 거를 회수하거나 이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일회용품 안 쓰게 하는 그런 이제 축제 때 그런 사회적 기업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영국이 이제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리고 영국은 이제 이런 지표 그도 많이 만들고 그 줄리에 자전거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이런 지표들을 만들어서 기관들하고도 협력해가지고 문화예술 쪽 탄소 배출을 측정하게 하고 그거를 이제 줄어드는 것도 측정하는 지표를 만들고 그런 걸 만들고요. 최근에 토론해보면 한국에서도 예술가들이 이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술위원회라든지 문화재단들이 이런 지표들도 개발하고 그다음 또 지원 사업 할 때도 그냥 생태적으로 해라라고 작가들한테 요구할 게 아니라 예술가들한테 그런 걸 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원들을 연결해주고 그다음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인센티브 그런 걸 열심히 하는 뭐 성평등이나 배리어풀이라고 그러죠. 장애인 관련된 거나 기후위기 생태적인 활동들 하는 작가들에게 더 지원해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이거는 이제 350이라는 그 예술 그룹이 하는 이제 그린 뉴딜 이라든지 기후위기 관련된 활동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있는 기후 정의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 활동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키트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다운 받아서 뭐 포스터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작업들도 있고 뭐 아예 극장 그래서 기후 위기와 관련된 전환적 장치로 뭐 그 미학에서부터 극장 운영까지를 이렇게 해보는 그러한 이제 그 녹색 극장 이런 프로젝트들도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뭐 컬렉티브 딩굴이라고 이제 녹색당 활동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기후위기 좀 젊은 그룹인데 그 에코 페미니즘 그 여성주의랑 생태주의 연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세미나도 많이 하는 이런 팀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 홈페이지인데 나중에 들어가 보면 아실 텐데 이제 화천에서 그 예술 텃밭이라고 해가지고 예술 텃밭 예술가 레지던시인데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된 레지던시입니다. 그러니까 민간들이 하는 겁니다. 작가들이 모여서 프로젝트. 그래서 같이 주로 리서치 요즘에 이제 리서치하는 그 예술 작업을 많이 하는데 작가들이 여기는 집단적으로 이제 같이 나누는 거죠. 리서치 개인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기후 위기를 같이 스터디하고 작업을 같이 하고 이런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도 그 외국만이 아니라 그 사실은 예술위원회에서도 최근에 뭐 이쪽은 이제 기술 지금 전시하고 있는데 기술과 관련된 전시인데 여기에 많은 부분이 인류세나 기후위기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기후위기 시대 예술이라고 이제 뭐 저도 참여했지만 예술위원회에서 녹색전환연구소 이제 녹색당
하고 같이 활동해온 녹색전환 연구소랑 그 기후위기와 예술이라는 이런 컨퍼런스도 진행을 했고, 며칠 있다가도 또 그 예술이 대토론회에서 후속 논의를 계속 하고 있고, 올해 이제 예술이 안에 정책 소위 안에 그 워킹 그룹을 기후위기 관련된 걸 만들어서 계속 논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문화연대도 이제 그 스틸 얼라이브라고 문화연대 안에 그 워킹 그룹을 만들어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뭐 세미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위기 비상행동도 저희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가운데 있는 사진은 이제 작년에 코로나 심할 때 막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집회에 사람이 못 모이니까 신발들을 보내주는 그 설치 작업을, 신발들을 그 자리를 마련해서 하는 그런 기획이 퍼포먼스랑 집회였어요. 그래서 되게 반응이 좋았는데, 그리고 뭐 이런 그래피티도 하고 있고, 저희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 행동으로서 우리가 이제 광장 이런 데도 많이 했지만 스트리트 아트도 하고, 뭐 페인팅도 하고, 그다음에 뭐 포스코 같은, 포스코가 이제 엄청난 그 문제 기업이거든요. 뭐 다른 기업도 문제가 많지만 포스코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 반기후 적인 그 기후위기를 굉장히 많이 야기하는 그런 기업이어서 포스코 앞에서 이제 뭐 그 시위도 하고 예술 작업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사실 기후위기는 거의 자고 일어나면 책이 한 권씩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나옵니다. 기후위기 책들이. 그래서 좀 관심, 뭐 이미 또 많이도 관심이 있으셨을 거고. 그래서 근데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운동가들이 그 툰베리 많이 얘기 들으셨을 텐데, 이제 툰베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른들에게 우리가 이제 뭐 언제까지 공부만 하고 있을 거냐. 아직 기후위기는 막 다가오는데, 기후위기 운동의 조금 딜레마나 어려운 점 하나가, 우리가 다른 운동은 기노업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마냥 기노업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뭐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치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소소한 전환도 필요하지만 뭐 텀블러 쓰고 뭐 다 필요한데, 사실은 정치를 통해서 결국은 국가들 권력들이 이 기후위기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포에르바테이즈에서 막스가 말한 것처럼 이게 사실은 세계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세계를 변혁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기후위기를 공부하는 거 못지않게 기후위기로부터 정의로운 전환으로 해서 바꿀 수 있는 운동이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화면 좀 바꿔주시겠어요, 사업본부장님? 우리 어떤 분들이 들어와 있는지 좀 보고요. 예. 그 기후위기와 예술이라는 문제로 강의를 하다 보니 확실하게 좀 심각하네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기후위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실천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풍부를 뭐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하고 바로 이제 좀 맞닥뜨리는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들이 있거나 좀 다르게 생각한 부분들이 있거나 하시면 질문이나 토론할 거리를 좀 던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예, 음소거 좀 풀어주시고요. 조금 더 듣고 싶은 이야기거나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예술 활동들도 여러 가지 기후 위기 관련해서 급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예술 활동들이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고 그 결과물들이, 우리는 지금 사실 예술도 엄청난 결과물들을 생산하고 더 눈에 띄어야 되다 보니까 더 많이 생산하고 막 이런 성장 과잉 생산의 과정이 있기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랬을 때 그런 것에서 또 어떤 식으로 좀 기후위기 관련한 실천적인 예술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를 듣고 싶기도 하거든요. 다른 분들 그 이야기 괜찮으시면, 아니면 예, 좀 그 부분을 더 듣고 싶고요. 다른 분들도 질문이나 더 듣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개 이야기를 받아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쭉 진행을 했으면 이원재 선생님이 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더 듣고 싶은 이야기나 질문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호 선생님 질문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던 그 어떤 지금 변화된 예술의 행태들, 뭐 사례들, 기후위기 관련해서 그 기후위기에 변화된 걸 좀 반영된 예술 활동의 사례들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저는 뭐 여러 형태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대표적인 게 사실은 로컬 지역으로 가서 하는 작업들이 되게 많아졌죠. 작가들이 지역으로 정말 많이 가고 있거든요. 예, 많이 가고 있고 그 뭐 여러 가지 물론 뭐 이렇게 작업실이나 부동산 지대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뭐 제주뿐만이 아니라 뭐 굉장히 많이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커뮤니티 형태 작업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이렇게 개인 작업 생산물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커뮤니티형 작업들을 많이 생태적으로 하는 것 같고 사실은 농사 짓는 예술가들도 많이 등장하는 것 같고 예술과 농업 관련된 연계라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고 뭐 그런 게 이제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생태 문제랑 많이 지속 가능성 뭐 또 뭐 기후위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부터 환경 문제는 이제 계속 있었으니까요. 뭐 그런 작업들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그게 작업이 이제 물론 장르에 따라 많이 다르겠습니다만 뭐 최근에는 또 그 뭐 강화도 그렇고 이렇게 그 극단들이라든지 집단적으로도 로컬에서 작업을 하는 그런 작업들 그래서 거기서 농사를 짓거나 거기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같이 예술을 공존해 보는 그런 작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뭐 많이 있는 방법 중 하나인 것 같고요. 도심 안에서는 이제 물질성, 그러니까 그 작가들 되게 소재가 중요하잖아요. 미술도 그렇고, 뭐 음악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친생태적인 걸로 바꾸는 작업들 많이 하죠. 많이 해서 이제 뭐 제가 본 작업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 공연이나 무대 이런 거 할 때 그런 친생태적 소재와 이런 걸로 이제 만든다거나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확장지향보다는 그 뭐 미니멀리즘은 아니지만 이제 적절한 그런 규모와 이런 것들을 이제 과잉하지 않게 하려는 그런 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걸 대체하는 물품들도 많이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 플라스틱이라든지 그 일회용품 같은 거 많이 나오지 않게. 이게 뭐 작가들 작업은 아닐 수 있지만 좀 다른 예일 수 있는데 하나 말씀드리면 그 런던 올림픽이 이제 우리로 치면 상암동처럼 우리가 이제 상암동이 난지도였잖아요. 쓰레기 매립 지역을 우리도 거기다가 월드컵 경기장 지었잖아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으로 아파트들이랑. 근데 이제 그 제가 가봤는데 런던 스타디움이 만들어진 자리가 서울로 치면 상암동처럼 외지고 쓰레기 매립지가 있던 데인데 거기를 상징적으로 이제 런던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을 거기다 만들었는데 런던 올림픽 만들 때 런던시는 그 스타디움을 이미 만든 다음에 만들 때 올림픽 기간이 지나면 이게 그만큼 이용하진 않잖아요. 런던이 무슨 뭐 저 가난한 나라도 아니고 이미 다 경기 그래서 새로 만들 때 이미 그 경기가 끝나는 메인 스타디움이 4분의 1 규모로 줄어드는 방식의 설계를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재들을 그 다음 올림픽 하는 리우였거든요. 그 브라질에 거기에다 기증했어요. 그래서 그 자재들로 리우 올림픽을 또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되게 발상의 전환이기도 하고 뭐 이벤트긴 하지만 그런 건데 우리는 어땠냐 이제 평창 올림픽 할 때 저희가 문화연대 저희 막 진짜 잡혀가고 연행되면서 싸우면서 막 그 반대했어요. 이거 말이 되냐 평창에 우리는 동계올림픽 자체를 반대했는데 우리가 그러면서 그때 계속 약속했어요. 정부가 우리 재활용할 거라고 너네가 주장하는 거 우리가 그거 다 갖다 버릴 텐데 아무도 경기장 못 쓰고 그랬더니 하고 우리가 절대 그거 니네 못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결국은 올림픽
하기 훨씬 전부터 저희가 그거 가지고 기자회견도 하고 뭐 국회에서 싸우고 했는데 올림픽 다 하고 결국 올림픽 지나고 1년 있다가 인정했어요. 미안하다고 메모하겠다고. 네. 다 메모했어요. 심지어 뭐 했냐면 기억나세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문화연대랑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막 잡혀가고 연행되고 막 저 얻어맞고 그때 끌려나오고 이랬는데 가리왕산이라고 600년 된 가리왕산이 평택에 저기 평창에 있었는데 그 가리왕산 숲을 다 뱄습니다. 저희가 그거 못 베게 하려고 진짜 막 가서 막 울부짖고 끌려나오고 이랬는데 그 조선시대 때도 벌목을 안 했던 그 야생님인데 다 뱄어요. 근데 왜 뱄는지 아세요? 이틀 스키 점프대 설치하려고. 그 스키 점프 딱 이틀 썼어요. 이틀. 그 이후로 지금도 거의 쓴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 식의 우리가 이제 그걸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예, 올림픽 한다. 막 이제 국가 경쟁력 뭐 이게 이제 성장주의 논리죠. 그리고 사람들 평창 주민들도 다 평창 또 발전해야 되니까 올림픽 유치해야 된다고 그러고 뭐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런 식의 축제나 이벤트들. 그래서 축제도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락 페스티벌 같은 거. 락 페스티벌 같은 거 보면 이제 그 주로 숲에서 해요. 한국도. 왜냐하면 시끄러우니까. 도심에서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막 신나게 놀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 락 페스티벌 가면 막 신나게 놉니다. 정말 막 우통 까고 막 놀고 막 놀잖아요. 근데 엄청난 쓰레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의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산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이미 2000년 초반에 그 콜트콜트 기타 노동자들 원정 투쟁 하러 갔다가 제가 조직한 일본의 단체 중에서 에이시드 재팬, 그러니까 시드가 씨앗이야, 그러니까 환경 단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었냐면 그때 이미 그 2000년대 그 후지 락 페스티벌이라고 세계적인 락 페스티벌이 있고 아시아에서는 거의 압도적으로 유명한 굉장히 규모가 큰 페스티벌인데 그 팀하고 환경 단체가 연결이 돼서 그 해에 쓰레기가 나오는 걸 이 팀이 다 수거를 해서 재생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도 만들고 티셔츠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또 팔아요. 그리고 이미 그 팀하고 그래서 그런 환경 스테이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태 환경 운동에 관심이 이런 밴드나 음악 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메인 스테이지 옆에 따로 그리고 저희도 콜트콜텍도 거기 초대받아 가가지고 이제 그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다양한 방법의 접근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좀 현실적이고 굉장히 직접적이어서 유치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전통문화, 풍물, 공연 생각하면 정말 생태적이거든요. 그쵸. 악기 하나 하고 내 몸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원래 전통 기술이 굉장히 적정 기술이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뭐, 우리가 그 음식이 있더라도 내 식기 가져가고, 일회용품 안 쓰고 하는 그런, 규율들 정하면 되는 건데, 지금에서는 이제 풍물판들에서 또 축제를 살려나가면 풍물꾼들끼리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환경단체가 됐든지, 안 그러면 이런 뭐 기후위기 관련의 단체가 됐든지 같이 해 나가지 않으면 풍물판에서 기후위기를 알려나가는 예술 활동을 할래도 지금 우리가 너무 풍물이 미약해져서 대중화를 시킨다든가 대중하고 소통을 한다든가 그리고 어떤 힘 있는 그런 성과들을 남겨서 그거를 또 피드백을 한다든가 이런 게 너무 힘든 그런 현실이어서 지금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풍물 축제를 하면 이런 기후위기 관련 또 생태 보호 관련 어떤 단체나 기업들이 좀 있을까요? 같이 연계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혹시 유현재 선생님 기억 속에 그런 추천할 만한 운동단체나 기업이 있을까요? 근데 뭐 풍물하고만 딱 붙는 건 아니겠지만 이미 그런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리고 이제 사실 기후위기에 강의하거나 요즘에 이야기할 때 우리가 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아시아적 시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 기후위기에 대한 이론이나 데이터도 대부분 유럽 것들이에요. 서구 이 것이 뭐 그 사람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 것은 이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유럽의 언어, 유럽의 관점. 그러니까 이미 그 사실은 이 기후위기 논쟁이 되게 심하게 있어. 논쟁이 많아요. 왜냐면 인도나
이런 이제 그 아직도 가난한 나라들은 아직 에너지 써보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니네는 이미 다 잘 먹고 잘 살고 에너지 다 쓴 다음에 지구 아프게 만든 다음에 이제 뭐 좀 에너지 덜 쓰자고 하는 거고, 우리는 아직 에너지 써본 적도 없는데 지금 이 환경 파괴는 다 니네가 한 건데 뭐 이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뭐 이게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아시아적 관점, 특히 또 우리가 이제 아시아 국가니까 그런 관점에서 기후위기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건 또 뭘 의미하냐,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제 빈말이 아니라 사실은 전통 기술이야말로 적정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과잉된 기술을 쓰지 않았던 거잖아요. 뭐 이렇게 건축물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에너지라든지 에너지를 적게 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적게 써왔고, 그리고 그 물 재화 자원 낭비가 훨씬 적고, 이런 그런 생태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풍물이라는 게 풍물의 장르적 여러 특징, 저는 뭐 풍물 전문가 아니니까 이제 그걸 제가 뭐 말씀드려서 도움이 되진 않을 거고, 다만 제 생각엔 그 이야기 문제에서 결국 생태적이라는 거는 상당 부분을 전통적인 것과 연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성체성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전통 예술이라는 걸 되게 우리가 전통 문화라는 거를 쉽게 이제 낡은 것, 오래된 것, 가치 없는 것 이렇게 무시하는 게 성장주의의 속성이잖아요. 개발주의, 성장주의의 서구화. 서구화라는 게 결국은 서구 근대화라는 게 이 성장주의 핵심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전통 예술이나 전통 문화라는 것들이 배제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생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다시 성찰하고 삶의 방식을 찾는다는 건 우리의 전통, 왜? 우리의 전통성이 땅과 다 관련돼 있고 우리의 조건들, 자연적 조건들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훨씬 더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여기 선생님들이, 풍물을 하신다는 선생님들이 이 험한 자본주의 시대에 풍물하신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엄청 생각을 하고 계신 거 아니니까, 사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그거를 몸으로 체화하셨겠어요. 이 속도 빠른 이 무한 그런데 경쟁. 선생님, 그 당연한 얘기 하지 말고 우리가 좀 이런 그 전통 문화를 살리고 하는 것이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와 딱 접목이 되잖아요. 그런 그걸 축제나, 할 예, 때, 그런 축제나 그런 기획들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공연이나 뭐 공연부터 컨텐츠부터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 뭐 다 이야기일 거 아닙니까? 이게 풍물 외적으로 우리가 좀 대중화시킬 수 있고 더 힘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나 커뮤니티가 있으면 소개를 시켜달라. 이거 근데 자꾸 딴소리 해. 그거 지금 그래서 제가 어디랑 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그래요? 활동을 네,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지금 시간이 제가 떠든 시간 합해가지고 8시 5분부터 강의를 들어가셔서 거의 1시간 됐어요. 다른 분들 질문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2분 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그럼 이원재 선생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자른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강의는 정리를 하면 좋겠고, 여러분도 다 느끼겠지만 굉장히 많은 과제를 좀 아는 듯해요. 그래서 유현재 선생님 말씀 끝으로 좀 이 강의는 일단 마치고 이후에 기후위기 관련 풍물 활동에 대한 계획을 잡는 일을 나라 풍물꽃의 어떤 숙제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선생님 말씀 부탁합니다. 이원재 선생님 아니요, 저 뭐 부탁합니다. 얘기를 많이 해서 늦은 시간에 이렇게 주로 선배님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들으셔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이 시간에 이렇게 막 우다다다 막 얘기한 것 같아서, 그래서 또 워낙 또 고민이 이게 또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나라풍물꽃에서 또 기후위기 관련된 거 고민하셔서 같이 뭐 그 현장에서 또 뵙고 같이 할 수 있는 분들 모색해보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늦은 시간에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일단 이 강의를 듣고 보니까 그 좀 너무 포괄적이었고, 오늘은 이걸 토대로 좀 실전 사업이나 어느 한 분야나 이런 게 좀 더 집중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강의를 계획할 필요도 생기고 토대도 생긴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 선생님. 일단 박수. 그래서 이제 이후에 우리가 그 전환기의 풍물꽃이란 큰 제목으로 대중 강좌를 마련을 했는데요.
오늘은 그 첫 강의로 기후위기의 예술 그 의미와 사례들을 했고 12월 16일 날 목요일 날 8시부터 풍물굿은 예술인가 이게 조춘영 선생님 강의 12월 23일 날 울림이란 무엇인가 대동의 공명론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온라인으로 전부 다 막 잘하는 사람이 마치 인정받는 것처럼 이런 식의 문화의 예술활동이 TV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아무리 잘해도 선택하는 사람 따로 있더라고요. 이런 시대에 풍물굿은 예술인가를 짚어보고 대동의 공명론을 짚어본다는 건 굉장히 그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고 대비하는 데 있어서 좀 기대되고 어떤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되는 강의들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많이 참가해 주시고 이 시간이 8시로 정한 이 시간에 늦지 않게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강의. 예, 또 권재 뵐게요. 선생님도 현장에서 많이 만나요. 예. 각자 들어오신 분들 그냥 편하게 한마디씩 좀 던져주세요.